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새벽 12시 40분.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25살의 남성 이 씨는 자포자기한 듯 잠시 후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저도 이제 따라가려고요. 이 충격적인 살인 자백과 함께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손목을 그었다는 신고 내용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그는 한 번 더 119에 전화합니다. 저 다쳤어요. 이러다 죽으니까 빨리 오라고요. 이때 접수자도 직감을 했죠. 이 사람이 진짜 죽을 생각은 아니구나. 그냥 좀 죄책감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는데 손목 출혈은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한편 이 씨의 여자친구 26살 김선정 씨는 지난 며칠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선정 씨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면 일남 이녀 중 장녀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의 성공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은 전라남도 장성에서 칡을 캐면서 식당을 운영했고요. 첫째 딸 공부시킨다는 일념으로 학비에 생활비까지 풀로 서포트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금액만 수억 원이에요. 빠듯한 형편에 대출까지 받으면서 오로지 딸의 성공을 바랬던 거죠. 선정 씨 역시 이런 부모님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학교 졸업하고 한국 가서 취직해서 돈 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선정 씨는요, 미국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또 뉴욕의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 쾌거를 이뤘죠. 마침내 2013년 초에 성공적인 유학을 끝내고 기쁘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녀는 좀 워낙 오랫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하기보다는 좀 한두 해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동시에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기에 부산에서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학원이 쉬는 날이면 부모님 고향으로 와서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정 씨의 학원에 이 씨가 등장합니다.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다 실패하고 부산으로 내려왔대요. 마침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성인반에 등록한 거죠.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순수하게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1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당시 주변인들은 이 씨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해요. 하지만 그의 실체는 전혀 달랐죠. 교제한 지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였어요. 이 씨의 숨겨진 폭력성과 집착이 드러난 거죠. 혹여 선정 씨가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또는 귀가가 늦어지면 무턱대고 야, 너 다른 남자랑 놀아놨냐? 이렇게 의심을 해요. 처음에는 질투심이 좀 강한가 싶었는데 그 의심이 점차 확신이 되더니 결국 선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강도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일로 얼굴이 막 다 멍이 들고 부어올랐죠. 그때 마침 친구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 모습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어. 걱정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란 남자가 무자비한 폭행을 한 후에 지가 좀 화가 누그러들면 180도 돌변해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막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정 씨는 마음이 약해져서 사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줬죠. 하지만 이 씨의 반복적인 폭행을 계속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관계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정 씨가 꿈에 그리던 대기업 취직에 성공한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좋은 회사였고 또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였죠. 선정 씨는 드디어 부모님에게 진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설레어 했죠.
첫 월급 받으면 아빠한테 500만 원을 드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친구에게 했고요. 기특하죠. 거기에 더해 근무지는 서울입니다. 자연스럽게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남자친구 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이사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2015년 4월 20일, 그때는 선정 씨가 남친과 거의 2년간 동거했던 집을 나왔고 서울로 이사를 한 직후입니다. 근데 동시에 남친이 그녀를 쫓아서 서울로 따라 올라오더니 관악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계약해버립니다. 나름 여기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여기서 정착할 생각이에요. 이걸 알게 된 선정 씨는 공포에 휩싸였죠? 이렇게라면 도저히 이 사람에게 도망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녀는 이 관계 완전히 청산해야겠구나 싶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씨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5월 2일 늦은 밤, 선정 씨가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선정 씨가 조심스럽게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처음 이 씨는 그녀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내가 서울까지 왔지 않냐. 우린 행복해질 수 있다. 눈물로 애원하면서 동정심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미 지금 서울에 자리 잡고 직장까지 확정된 마당에 선정 씨는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그 선정 씨 모습에 이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니까짓 게 취업 좀 했다고 날 버릴 수 있어? 이성을 잃더니 또 폭력을 휘두릅니다. 무자비하게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선정 씨가 쓰러졌죠? 그날 이 씨의 악력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어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몇 분 후 선정 씨는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3일입니다. 이 씨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요. 그리고 내내 싸늘한 시신이 된 여자친구와 한 방에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는 시신을 비닐에 한번 싸고 다시 이불로 감싸둡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에 둘 순 없잖아요. 미친 듯이 막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중에 시멘트를 이용해 안매장하는 방법.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거야. 냄새도 완전히 차단하고 사람들 눈에도 절대 띄지 않을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또 그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한 외딴 야산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가 과거 선정 씨와 함께 간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막 숲풀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인적이 아주 드물어요. 또 거기 주민도 거기 되게 한적한 곳이다 이런 귀뜸을 해줬고요. 추후에 경찰이 이제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 현장을 찾았을 때도 유기 장소를 찾는데 꽤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장소입니다. 안매장하기에요. 그래서 다음 날인 5월 4일 이 씨는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일을 처리하고요. 이어서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이틀간의 휴가를 신청했죠. 5월 5일 일요일, 범인은 신림역 인근 렌터카 업체에 가서 카니발 차량을 빌렸습니다. 이후 철물점으로 갔고요. 20리터짜리 대형 물통 6개, 그리고 시멘트를 섞어야 하니까 고무 대야 2개, 대형 석쇠 8개를 구매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선정 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차에 옮겨 싣는데 마침 이 모습은 이웃 주민에 의해 목격됐죠. 그는 2시간 동안 차를 몰았고요. 자신이 미리 봐둔 금성면의 야산에 도착합니다. 자, 일단 바로 일을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먼저 인근 모텔에서 이틀간 숙박을 결제했습니다. 그 모텔에서 야산까지, 야산 깊숙한 곳까지의 거리는 50m 정도 멀지 않았어요. 이 씨는 40kg짜리 시멘트를 어깨에 이고 걸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거쳐서 거의 무릎까지 오는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의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이 구덩이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벽면에 다 시멘트를 바르게 됩니다. 5월 7일 화요일,
이 씨는 이 유기장소를 만드는 모든 작업을 끝냈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선 가방을 구덩이에 밀어 넣은 후에 다시 시멘트로 그 위를 꼼꼼히 덮었고 마지막 흙을 덮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정말 모든 게 감쪽 같았어요. 누가 저 밑에 시신이 있다고 믿겠냐고요. 그러면서 잠깐의 안도감이 몰려왔죠. 근데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다소 기이했습니다. 준비해온 소주를 꺼내더니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막 이렇게 유기장소에 뿌려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는 혹여 범행이 발각될 시 자신은 이런 행동을 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심리적 계산이 아니었냐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매장을 끝냈고 그는 수원과 용인 쪽으로 이동해요. 뭘 처리해야 했냐면 그 범행에 사용한 삽, 고무 대야 다 여기저기에 버린 거죠. 치밀하게 범행의 흔적을 지워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수사를 따돌려야 하잖아요. 지금 선정 씨가 실종된 상태일 테니까 바로 잠적해버려요. 행동을 조심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 불러서 술을 마시는 고삐 풀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선정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최대한 감춰야 해요. 그래서 이 씨가 그녀의 핸드폰을 가지고 선정 씨인 척 가족들에게 막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처음 선정 씨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낸 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사실 그는 선정 씨 말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까지요. 그래서 문자는 순조로웠죠. 약 50차례가량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아버지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씨의 계획은 치밀했고 또 그의 입장에선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선정 씨를 살해한 지 11일째인 5월 15일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선정 씨 회사에서 자진 퇴사에 대한 내용 증명과 또 손해배상 청구서를 본가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뭐야? 큰 충격에 빠졌죠. 자진 퇴사라니. 그래서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꺼져 있어요. 답답해하던 아버지가 회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선정 씨가 미국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가 퇴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건 5월 4일. 그러니까 이제 5월 8일에도 다 아버지랑 연락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이거 다 이 씨가 보낸 거였죠? 사실 이 씨는요, 곧 있을 그 신입사원 트레이닝 기간에 선정 씨가 안 나타나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니까 미리 퇴사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회사 측의 답을 듣게 된 아버지는 이거 너무 수상합니다. 아니 5월 초까지만 해도 딸이 취업에 막 들떠 있었는데 또 매일같이 연락도 했는데 퇴사했단 말 없었는데 근데 왜 전화는 안 받지? 왜 문자는 없지? 동시에 범인 이 씨는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이미 실종을 눈치챘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가까운 이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씨가 생각해요.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금방 들키겠는데? 내가 차라리 형량이라도 좀 줄여볼까? 결국 완전 범죄를 포기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그런 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백을 결심한 겁니다. 그게 2015년 5월 17일이었어요. 해운대 호텔에서 술 먹고 손목 긋고 112에 전화해서 네 제가 죽였습니다 말한 거죠. 자, 그로부터 9일 후인 5월 26일에 그 제천 금성면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가 모자, 마스크 다 쓰고 경찰과 함께 야산에 올라왔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가 어떻게 안매장을 했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걸 재현하는 행동도 상당히 태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드디어 10월 16일 이 씨의 1심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 일단 이 씨는 재판 직전까지 끈질기게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36번이나 정성스러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노려요. 하지만 재판부는요, 살인 이후에
시멘트까지 직접 발라서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점, 또 유족들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한 점을 들어서 이건 계획범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죠. 그는 말도 안 된다면서 즉각 항소했고요.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선정 씨가 살해당한 게 아니래요. 천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고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처리한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게다가 변호인 측에서도 선정 씨의 시신이 부패가 많이 돼서 정확한 사인이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걸 또 파고드는 거예요. 게다가 범인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심신미약까지 주장하고요. 이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수법이죠. 2016년 5월 재판부는요, 이 씨의 항소 기각했어요. 그리고 징역 18년 확정되면서 그는 현재 수감 생활 중입니다. 근데 이 작자가 지금까지도 자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번은 수감 중인 이 씨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분노를 표했다고 해요. 지가 뭘 잘했다고 이러죠. 이렇게 마무리가 된 후 선정 씨의 동생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시멘트 안매장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타이틀로 자신의 누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력에 나중에 나 사랑하니까 그랬다 용서해달라,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5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비슷한 살인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요. 어쩌면 경찰도 믿기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소중한 자신을 지켜야 할 건 오직 나뿐이라는 교훈을 모두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청소업체 직원인 김 씨가 들어갑니다. 곳곳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그날은 전달받은 지시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떼어낼 수 있으니 아파트 안이나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실 안쪽까지 여러 개를 잘 붙여놓으라는 사장의 요구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막 입주가 하나둘 시작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마무리 공사 때문에 대부분의 현관문이 열려 있거나 또는 잠겼더라도 비밀번호가 0000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순조롭게 내부로 들어가 배포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어느덧 6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순간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찔렀는데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혹시나 사장한테 걸리면 질책을 당할 수 있기에 그는 결국 6층 현관문이 열린 어느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가 그 냄새의 근원지인 것 같았죠.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던 그가 마침내 안방 화장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려는 찰나 안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려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는 문을 다시 한번 닫았다가 힘을 실어 밀면서 욕실 내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앞에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죠.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신이 발라 상태였는데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앞단이 찢겨져서 사라졌다는 점, 또 속옷이 벗겨져서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는 점에서 간간히 의심됐죠. 현장에서는 그녀의 핸드백과 소지품, 또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원 파악 결과 피해자는 30살의 이 씨, 미스 춘향 출신의 출중한 외모, 그리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은 일명 엄친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2001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K대에 편입해서 1년 전인 2004년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년 동안 연애했던 명문대 대학원생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아들이란 게 알려지면서 이 씨는 주변인들에게 재력가 며느리로 통했죠. 그녀는 사실 이미 일주일 전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실종 당일인 6월 9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죠. 시신을 보니까 목에 작은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너무도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나 결박 같은 외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다만 목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강간이 의심된다고 했었었죠. 정액 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는 했지만 이 씨가 저항을 하면서 실패했고 결국 단념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원피스 앞부분이 찢어지고 또 그게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혹시 거기에 뭔가 체액이나 범인을 특정한 무언가가 묻어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가능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씨는 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의심은 누군가 이 씨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현장엔 그녀가 강제로 끌려 들어온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제가 아닌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파트 부근에서 위협을 느끼다가 우연히 여기로 도망쳐 왔는데 쫓아온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경찰은 이 모든 걸 열어두고 이 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살펴볼까요? 사망 추정일인 6월 9일 강남에 거주하던 이 씨는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한 뒤 오전 9시에 외출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강남의 한 한복점에 들렸고 11시 23분에는 일식집에 들려서 포장 도시락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12시에는 그 도시락을 들고 어딘가를 찾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성북구에 위치한 모교 K대학이었죠. 여긴 사건 현장과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A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당시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교수의 부탁으로 학술행사 자원봉사를 위해 거의 매일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 또한 행사 뒷정리를 포함해서 교수에게 인사차 들른 것인데요. 2시간 후 A 교수와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진 이 씨는 후배와 통화를 한 뒤 교내 은행에 들립니다. 이어 2시 23분에 은행을 나와서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 있었죠. 이렇게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지만 이게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이 씨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되는데요. 바로 이 씨 수첩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 주변 부동산 전화번호가 발견된 겁니다. 이걸로 연관성을 찾겠다 싶었지만 사실 이 씨가 이사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집을 보러 다닐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였죠. 그러던 중 남편이 아내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A 교수가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같이 집을 보러 다니려 했다라는 스토리였어요. 그러고 보면 그녀가 실종 직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인물도 A 교수입니다. 그렇게 정황상 A 교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경찰은 그를 5차례나 소환했고 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교수는 이 씨와 도시락을 함께 먹은 것은 맞지만 이후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녀와 집을 같이 보러 다닌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다만 자신이, 그러니까 교수가 새 집이 필요한 상황을 이 씨가 눈치채고 도움을 주려고 혼자서 집을 보러 간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씨가 왜 그렇게까지 이 A 교수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걸까요?
K학교 재학생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A 교수는 꽤나 학생들에게 친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대학 시절에 이 교수와 친분을 맺었는데 졸업을 한 후에도 곧잘 그를 따르면서 평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심지어 가족에게 A 교수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죠. A 교수가 그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면 사실 이 씨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건 발생 2달 만에 시신의 정밀 검사 결과 새로운 2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씨의 간과 비장에서 약 0.14%의 알코올이 검출돼요. 이건 사건 당시 그녀가 만취였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 씨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위장에서 고춧가루, 밥알, 양파 같은 내용물도 있었는데 이걸 보면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하면서 이 도남동 인근의 식당, 술집을 돌면서 누군가 이 씨와 식사하는 걸 봤는지 탐문 수사를 펼쳤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2번째 사실은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약간의 꾀를 냅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A 교수에게 시신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라는 말을 흘리게 되자 갑자기 그가 입을 열게 되죠. 사실 자신과 이 씨가 내연 관계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에 같이 점심을 먹었고 육체적 관계도 맺었다는 걸 실토했죠. 경찰로서는 이게 발견된 게 교수의 DNA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재발절이듯 자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수가 여태 죽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숨겨왔고 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수상한 흔적이 연이어 포착되는데요. 실종 당일 저녁 9시 교수는 이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의 실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때예요. 교수는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 씨가 답장이 없다 걱정이 돼서 확인차 연락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중국집에 있었다라는 건 동료 교수들의 증언으로 사실로 판명되죠.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교수는 자기가 중국집에 7시 반에 도착했다 라고 했지만 종업원에 따르면 일행보다 30-40분 정도 늦은 저녁 8시쯤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이 미분양 아파트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방충망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이 아파트 현장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은 아직 전기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은 방충망 작업이 끝난 오후 4시부터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지기 직전인 7시 반 사이로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중국집에 도착한 시각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의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빈 시간이 범행 시간과 어딘가 맞닿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경찰은 가장 강력한 증거인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조 결과가 맞기만 한다면 사실 사건은 금방 해결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 교수의 DNA와 이 씨의 가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태껏 그를 용의자로 몰았던 건 사실 내연 관계이기도 했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고 또 알리바이도 석연치 않았고 근데 이게 정황이었을 뿐 살해 증거는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경찰이 피해자 주변의 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전자 감식을 하긴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A 교수가 뜻밖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죽은 이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부모의 갈등이 있었고 자신의 장례식에 시부모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해서 A 교수가 말하길 이 씨의 집안이 상대적으로 좀 평범해가지고 부유한 시댁과의 사이에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유서를 본 남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물론 고부 사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와이프가 유서를 쓸 만큼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진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처음 시신을 봤을 때 이거 살인사건 아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유서가 나오죠? A 교수가 말하기를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우연히 이 씨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쓴 자필 유서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 형식이었어요. 자기가 어쩌다 보니 또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게 됐고 그래서 이걸 찾아냈다는 너무도 미심쩍은 답변. 제가 만약 이 진술을 직접 들었다면 그냥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찰은 이 유서를 토대로 이 씨의 남편과 시부모까지 용의선상에 뒀고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혐의에서는 벗어납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에 주목했습니다. 화장실 양변기 뒤에 있는 수납장 유리가 깨져 있었는데 그 틈에서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발견됐죠. 전문가들은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범인이 뒤따라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수납장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는데 욕실에서 셔츠 단추 하나가 발견돼요. 애쉬워스라는 좀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셔츠 한 벌이 10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골프웨어 브랜드였죠. 이게 미국에선 꽤나 유명하지만 국내에선 겨우 2년 정도만 유통됐을 때입니다. 경찰은 이 단추가 범인의 것이라고 봤고 셔츠를 판매하고 또 구매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DNA를 대조했지만 일찬 인물은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A 교수와도 DNA가 맞지 않고 주변인들도 아니고 셔츠 가진 사람도 없고 혹시 우리가 DNA를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 사건 현장의 날씨가 꽤 더웠기 때문에 DNA가 변질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 DNA 대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이죠. 그렇다면요, 정황상 범인은 A 교수를 가리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DNA 감식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여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이 DNA 증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발목이 잡혀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참고로 A 교수는 현재도 이 해당 대학에서 재직 중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티즌들 사이의 가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욕실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과 그 안에 선글라스, 노트 같은 게 별다른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발견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에서 살해한 후에 시신을 트렁크 같은 곳에 보관하다가 발견 직전쯤 이 아파트에 유기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원피스를 일부러 찢어두거나 속옷을 내려서 마치 성범죄처럼 조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리도 있습니다. 또한 범인은요, 이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가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인물을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겠지라는 믿음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더 열성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사라진 이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하지만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사건 해결은 쉽지 않겠죠. 모든 미제 사건이 그렇듯 여러분의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제보해 주시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남동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그 DNA는
정말 범인의 것이었을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